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치행위 파트를 계속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보면 이 파트는 판례를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윗부분까지 판례 몇 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판례 20페이지 맨 아래에 이게 비상계엄 사건이에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의 문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판례 첫째 뭐요? 비상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극도로 치안이 불안할 때, 치안 상황이 불안할 때 경찰력만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군대 병력을 동원시키는 거죠. 우리가 역대 정권 하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많이 일어났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광주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이 결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번졌다는 거 아시죠? 네, 비상계엄. 이게 아마 이 사건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건이에요. 그럴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선포 자체 있지요. 선포 자체의 당, 부당. 이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네,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어때요?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 군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정치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실제로 참고로 계엄 선포를 하죠? 그러면 우리 헌법상 국회에서 국회 제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로 가야지 법원이 이걸 심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야. 다만 이것이 국헌문란 등의 범죄 행위와 관련됐다. 범죄. 그러면 범죄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죠.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판단 가능합니다. 됐죠? 실제로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나중에 김영삼 정권 하에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판단한 거예요. 이것은 범죄 행위다 이거야. 국헌을 문란시킨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이죠? 네. 남북 정상회담. 네, 요것도 두 가지로. 이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 사건이에요. 그럴 때 정상회담 자체 있지.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심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행위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일 북한 사람과 몰래는 아니고 북한 사람과 함부로 당국의 허가 없이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데, 대통령은 그 적국, 우리로 말하면 적국이지, 북한은 적국의 반국가단체의 수교와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며칠 동안 밀담을 나누고 왔어.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심사 대상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적인 송금을 했지요. 이 달러 돈이 우리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나갈 때는 당국의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당국의 승인 없이 수천억 달러를 북한에다가 그냥 줬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대가로 넘어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즉 판단 가능했고요. 관련자들이 결국은 구속되거나 하면서 이제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것도 이거 비슷하죠.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거 만약에요, 내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어떤 땅이 있는데 이 구역의 일부가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습니다. 묶이면은 요 부분, 비록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다 건물을 짓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거는 이런 행위들이 국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위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툽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역시 통치행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계속 이어지는데, 긴급명령 사건이죠. 국민의 여기 이제 그 긴급 경제처분 명령 사건이요. 긴급 재정경제
그 YS가 집권을 하던 해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단행합니다.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는데, 네, 이건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예요. 헌법이. 따라서 이건 역시 통치 행위죠.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여길 때는, 침해 여부가 문제될 때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재산권, 이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과거에 그러니까 차명으로 계좌를 관리하던 것을 본인 명의로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실명화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지하 경제를 이제 양성화시킨다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래서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던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니까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거든. 그래서 이 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판단했다는 거야, 실제로. 여기까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뭐야? 판단 가능하다. 참고로 이 사건은 이 신청한 사람이 졌어요. 결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파병 사건 나오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죠. 네, 결국은 이것도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풀 문제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신행정수도 사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내가 설명드렸는 것 같은데, 신행정수도 사건, 이건 처음에 특별법이었고 이게 어떻게 됐다고 했죠? 나중에 위헌 결정 났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라고? 네, 그 이유는 바로 국민투표의, 그러니까 헌법 개정의 문제였는데 헌법 개정으로 안 가고 특별법이라는 법률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이 국민의 투표권,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 결정났습니다. 자, 보세요. 위헌이라는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얘기는 이게 심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심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신행정수도는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이면 틀림없다. 그렇지만 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여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판례고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문제화해서 합니다. 잘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 22페이지에 가운데 작은 표가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에 작은 표가 나오는데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판례를 물어볼 것 같고, 뭐 이론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작은 표도니까 체크해놨다가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행위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하면 법원에서 심판할 건가 말 건가 잘 좀 생각해가면서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통치행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각자 읽어보세요. 통치행위도 사실은 그러니까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처음에 했던 말씀 다시 들으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통치행위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사법심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쓴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됩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제2절 뭐 행정법이라고 나와요. 제목은 행정법. 행정법의 특징을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행정법의 의 보겠습니다. 이건 판사 안 하고 볼게요. 괄호 1번에서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행정법은 당연히 행정에 관한 법이지. 입법에 관한 법도 아니고 사법에 관한 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라고 돼 있죠. 네, 원칙적으로 국내법이야. 원칙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그 뜻이야.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고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고 이런 대한민국 법을 공부하는 건데, 다만 외국의 법일지라도 국제적인 법규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한다면 또 역시 넓은 의미의 행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오늘날에는요, 두 번째 줄 나오는데 뭐 교통 문제, 노동, 위생, 환경, 지적재산, 무역 이런 것들이 한 국가 국경 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국제 조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제 조약, 국가 간에 맺은 조약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여져. 따라서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FTA, 뭐 한중국 FTA 이런 것이 무역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과 같이 연결돼 있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한미 FTA라는 조약도 역시 행정법에 속합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행정에 관한 공법. 공법의 반대말이 사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라는 뜻이야. 예, 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처럼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법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고요.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페이지 가면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에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이라고 나오잖아요.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면 돼요. 행정법의 성문성이라고 돼요. 성문성. 성문, 문자가 말이죠. 그 글월 문자를 써가지고 문서 할 때 문자야.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것은요, 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실제로 오늘 강의 중에서도 많은 법률의 이름들이 등장했죠. 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또 뭐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법률인데 이게 보면은 법전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법전의 형식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뜻이죠.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문에. 참고로요, 나중에 배우는데 성문성의 반대말이 불문성입니다. 왜 옆에다 메모해 놓고 문서화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민법 총칙 시간에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민법 파트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를 다루는 법이고, 거기에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일정한 관습을 형성해 왔고 그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합니다. 민법의 영역은. 따라서 그것은 불문법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행정법은 성문성을 원칙으로 한다. 거의 대부분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불문법도 있긴 있어요. 행정법 영역에서도 관습법은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것도 공부합니다. 자, 괄호 2번에 형식의 다양성. 이건 제가 오늘 1교시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 행정작용을 하는데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뭐 행정지도,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뭐 확약, 비공식적 작용, 자동화 작용, 공법상 계약, 뭐 굉장히 많은 그런 형식으로 한다. 왜 그렇겠어요? 국가가 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그 행위마다 적절한 형태의 법적 성질을 갖는 행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행정법의 획일성, 강행성. 획일성. 여러분 배우는 민법과 비교해 보면 민법은 이른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민법에 이렇게 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 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5%로 돼 있어. 5%. 민법은. 그러나 개인들끼리 얼마든지 우리끼리는 10%로 하자, 7%로 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것은 개인끼리만 마음대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민원인이 만나가지고 야, 이번 허가권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획일적으로 처리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따라서 강행성도 이제 비슷한 말이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행정법은. 4번은요, 기술성. 기술. 오해가 있을까봐 괄호 열고 한자로 써놨죠. 한자로. 기술성. 기술. 기계를 만지는 걸 기술이라고 하죠. 여기 형광등이 나가면, 여러분 형광등이 나가면은 형광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형광등을 교체하는 기술이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이 행정이라는 것도 역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전기가 나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광등을 교체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행정현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으면 요거를 고치는 형태로서 행정법이 발달합니다. 만약에 실업자가 많다. 우리나라에 청년 실업자가 많다. 그러면은 각종 그 관련 법률을 바꿔요.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막 바꾼단 말이야.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특징이 있지. 기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5번 평등성이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헌법 11조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주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허가내 줄 때 담당 공무원이 뭐 나하고 평소에 친한 사람이라 가지고 뭐 더 많이 봐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괄호 6번 행정주체는 우월하다. 주로 행정주체 즉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힘 때로는 권력을 발동합니다. 이게 이제 우월성이라고 뭐 표현할 수는 있고. 그다음 괄호 7번 오늘 여러 번 나왔는데 공익을 우선한다. 행정법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더 설명할 필요 없죠. 8번은 형성 중인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민법을 예를 들어볼까? 사법의 대표적인 민법은 뭐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률들은 사실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민법을 개정한 것도 자주 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년 만에 한 번씩 개정한다거나 돼. 시간이 변하면 사회 양상도 변하니까 약간씩은 변하긴 하죠. 뭐 동성동본제도가 과거에는 금지가 됐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걸 고쳐야지. 그다음에 양자제도도 뭐 친양자제도를 새로 만들어야지.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그냥 그때 가끔 고치는 거지. 뭐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고치는 게 아닙니다. 민법은. 그런데 행정법이라는군요. 행정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행정법 자체가 수백 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 있죠. 이 순간에도 행정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바뀌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잘 모르는 사이에. 워낙에 법률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이 사회가 급변합니다. 급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꾸 행정 관련 법률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형성되고 있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지? 자, 25페이지 밑에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외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프랑스, 독일, 영미형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크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이걸 크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에 보면 여기에 프랑스가 있고 이쪽에 독일이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성문 법규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이쪽에서 형성된 법을 우리가 대륙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륙.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라는 뜻이지요. 유럽 대륙 쪽에서 만들어진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법률들을 대륙법계 법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 영국이 있죠, 영국. 알다시피 영국에 이제 청교도 혁명 이후에 넘어가서 만든 나라가 또 미국이잖아. 네. 그래서 이쪽을 영미법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미법계. 얘네들은 이제 요 유럽 대륙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 있는 나라들이나 바다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해양법계라고도 부르고. 해양법계 이렇게 부릅니다. 대륙법계, 뭐 성문법계. 이게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판례법계. 왜 판례법계라고 하냐면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보면 대륙법계에 비해서 성문화된 정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헌법도 없어. 미국은 헌법이 있는데 영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게 없습니다. 영국은. 그러니까 예로부터 얘네들은요 판례가 많이 발달돼 있어. 판례. 그래서 이 판례가 누적되면서 법의 체계가 형성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판례법계 국가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쪽은 성문법계가 상대적으로 많고. 근데 오늘날에는 서로 막 연결돼 있지 서로. 네. 그래서 여기 이 나라도 판례가 중요하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륙법계 국가가 처음에 일본으로 수입이 돼요. 이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우리 조선은
그냥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일본은 벌써 근대 문물을 막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제도도 막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로 대기록법계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일본이. 그러다가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뭐 조선이지 이때는, 네, 여기에 법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대륙법계의 법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대륙법계가 기초가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또 받잖아요. 6.25 동란 이후에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또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요, 물론 성문법계를 중심으로 하지만 미국식의 그러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미국식의 어떤 계통이 다르면 어떤 거기에 숨어있는 기본 원리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짬뽕 됐다고 보면 돼요. 한국은 불행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짬뽕이 됐습니다. 근데 굳이 구별하라고 하면 우리는 성문법계를 기초로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문법을 기초로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읽다 보면 26페이지 맨 위에 뭐 동그라미 3번에서 행정국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에서 사법국가라고 나오는데 요 개념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가가 뭐고 사법국가가 뭐냐. 자, 첫 번째 행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권 분립을 다시 이렇게 쓰면 네,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 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겠죠. 사건. 요건 이제 행정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를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여기에다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행정국가에서는 바로 여기에다 둔다 이거야. 따라서 이게 바로 뭐냐? 행정법원이에요. 행정재판소. 이 행정재판소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어가지고 이 사법부에 원래 법원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행정재판소를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여기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사건은 행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만 처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행정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사법국가라고 부르는데 사법국가는 행정사건이건 뭐건 간에 아무튼 모든 것이 사법부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사건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행정법원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법은 행정법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바로 대법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조직체 속에 있단 말이야. 즉 사법부 소속이다 이거죠. 어때요? 이런 경우를 사법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뭐 일장일단은 있어요. 행정재판소가 행정 업무만 담당한 행정사건만 담당하니까 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한계가 있죠. 행정재판소가 행정부 내부에 있다 보면 여기서만 좀 독립성을 침해당하고 공정한 재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사법부에다 두는 경우가 많아. 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요게 이제 대륙법계 국가라고 써있죠. 책을 읽다 보면 요게 대륙법계 전통이고 요거는 이제 영미법계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대륙법계를 기초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아직 그 잔재가 있어요. 잔재라기보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잔재 그런 부분은 나쁜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우리는 행정부 내부에다가 이른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비록 행정부 기관 내에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심판을 하는 거잖아. 이것도 실질적이면 사법이라겠어. 말하자면 우리는 좀 이원적인 구조를 운영을 합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행정사건을 다루는 어떤 이런 기능이 있어 지금 분명히. 근데 이제 소속만을 얘기할 때는 사법부에 소속돼 있다 해가지고 사법국가가 되는 거야. 이 정도만 잘 이해하면 뭐 충분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요. 자 26페이지 아래 공법과 사법.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파트에 공법과 사법.
사람마다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에 대해서 공법과 사법 이거는 뭐 학자의 수만큼이나 학설의 수가 많습니다. 공법과 사법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 여기 이제 28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살짝 28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 나와요. 거기 이제 표가 나오면서 표 위에 1차적 기준은 관련 법을 당연히 기준으로 합니다. 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형벌, 행정벌이나 과징금 규정, 강제집행 규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개 공법적 관계입니다. 공법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법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2차적 기준으로 거의 학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가령 뭐 구주체설 같은 경우는 구주체설. 이 법률 관계에 어떤 한쪽 당사자가 만약에 국가나 공공단체다. 그러면 공법관계래. 자, A와 B가 서로 법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요쪽에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또는 공공단체가 있으면 설사 이것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B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벌어지는 이 법률 관계는 공법으로 보자 이거야. 이게 구주체설이에요. 근데 신주체설도 있습니다. 쭉 세 칸 내려오면 신주체설이라고 나오죠. 귀속설. 이거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효과가 이런 법률관계의 어떤 법적인 효과가 국가에게 귀속되면 공법관계고 개인에게만 귀속되면 사법관계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익설도 있죠. 두 번째 칸에 이익설. 이거는 공익을 추구하는 법, 공익과 관련돼 있으면 공법이고 특수한 사익과 관련돼 있으면 사법으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성질설 있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 뭐 A와 B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 있으면 이건 사법관계인데 A와 B가 이렇게 종속적인 상하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분야를 다루는 것은 공법관계다. 근데 이건 다 들어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종속관계는 예를 들어서 부모 이렇게 됩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의 관계는 사실은 상하관계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공법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뭐 친권관계 이런 건 다 사법관계예요. 뭐 한국과 미국이 무슨 FTA 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관계이긴 하죠. 수평관계인데 조약을 체결하는 걸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건 공법관계예요 또. 그래서 이 성질설은 또 안 맞아요. 결론은 뭐냐? 결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맨 마지막 칸 복수기준설이라고 써놨죠. 결론은 네, 한 가지 학설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입장을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 뭐 판례 이름, 학설의 이름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예,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까 우리 통치행위 파트 할 때도 학설 이름이 있었잖아요.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 사법자세설 있었지? 네. 그것하고 이런 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에 보면 공법과 사법을 이렇게 구별하는 구별 실익이 나와요. 구별 이익이 어디 있느냐. 네. 도대체 왜 자꾸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려고 하지?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괄호 1번 적용법리의 결정. 공법관계는 행정법이 적용되고 사법관계는 사법, 즉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겁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절차법상 우리 공법 영역, 즉 행정법 영역에는 나중에 한참 배우겠는데요.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원인이 뭐 행정관서에 가서 민원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이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행정절차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 간에 무슨 계약을 한다 그럴 때 무슨 절차법이 있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도 다룰 수가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쟁송수단, 세 번째 쟁송수단. 만일 개인들끼리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민사법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되는 법이 민사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제도. 그런데 뭐 행정경황과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행정법원이라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은 행정소송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쟁송수단이 다르죠. 네 번째, 강제집행.
내가 만약에요 세금을 내지 않죠 여러분, 내가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세무서 공무원들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나의 가재 도구들에다가 막 압류 딱지 붙이잖아. 압류 딱지 붙인 다음에 언제까지 세금 내래, 윽박 지르고 가.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또 끝끝내 내가 세금 안 내면 어디로 가요? 이제 어느 날 공매 절차에 붙여줍니다. 공매. 그러면 그 압류 딱지 붙었던 물건들이 공매 시장에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려. 다른 사람한테 팔려. 그럼 이제 돈이 생기지. 국가가 이거를 강제 징수해 버립니다. 강제 징수.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요. 만약에 개인과 개인들끼리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럼 내가 그 집 찾아가서 내가 거기에 또 가재도구에다가 막 압류 딱지 붙이고 경매 처분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이 사법관계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국가하고 약간 다르죠. 이 국가는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직접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제징수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개인들끼리는 없습니다. 개인은 그냥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국가의 힘을 빌릴 수 있을 뿐이에요. 이런 점이 달라요. 5번 손해전보는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면 알 텐데 민법에 그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개인들끼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때는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는 거야. 일반 민사법상 손해배상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심판하는 법원은 똑같아. 사실은 뭐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다 합니다. 저는 국가배상 사건도요 민사부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아까 우리 행정법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가배상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민사법원에서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제도가 따로 있어요. 공법 영역은. 네. 이런 것도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 풀어볼래요? 다음 중 구별 실익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 실익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네. 이건 맞을까 틀릴까요? 국가배상 자 아니죠. 국가배상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여기에 이게 여기 교재 나왔듯이 뭐 쟁송수단이다 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차법상 있고 그다음에 적용 법리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 경우는 정답이 이거예요. 3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청구 여부. 공법관계건 사법관계건 간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규가 여기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뿐이지 어쨌거나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구별되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요게 구별실익이지. 그지? 요게 적용되는 법규가 다른다는 점이에요. 요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29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이 공법과 사고 파트에서는 분명히 이제 판례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거의 90% 판례를 물어봅니다. 아니면 쉽게 출제하면 요거 물어보고 구별실이. 왜냐면 여기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출제될 만한 판례 전부 빠뜨리지 않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29페이지.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요 파트는 아무튼 두고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 풀면서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 그때마다 교과서를 찾아가지고 눈에 자꾸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쭉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아래쪽에 회색 박스에 공법관계로 본 판례들이 쭉 있어. 가령 1번 수도법, 동그라미 1번 수도 있죠. 수도. 내가 수도를 쓴 만큼 수도료가 부과징수되죠. 그리고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막 수도가 끊기고 막 그럽니다. 단수 조치 당하지. 이런 거는 행정법 관계예요. 즉 공법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수도가 갑자기 끊겼어. 그런데 나는 수도요금 다 냈는데 왜 수도가 끊기지? 만약에 이걸 법적인 절차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예? 이거 민사법원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면 돼요. 따라서 이걸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법. 그러니까 수도 이야기 나오면 공법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부과처분이라고 나오죠. 여기 서울시청 앞에 가면 서울광장이 있어요.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에요.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시에다가 일정한 돈을 내야 됩니다. 사실. 근데 가끔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지. 이 경우는 나중에 통상적인 그 사용 대가의 20%를 할증해가지고 변상금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근데 변상금 부과받은 사람이 억울하다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하면 돼요. 예. 여러분 돈 문제가 나온다 가지고 항상 민사사건 아니야. 예. 변상금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행정처분으로 봐가지고 요건 행정사건으로 간다. 즉 공법관계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던데 서울중앙청사 있죠. 광화문에 있는. 제가 거기서도 근무했는데 예전에 거기서 그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근데 거기 1층에 가면 거기 제과점 있고 약국 있고 은행 있고 뭐 거기 그러니까 개인들 민간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정부청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장사하도록 장사터를 만든 게 아니지.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는 그 정부 공무원들이 자꾸 세종시로 자꾸 많이 갔잖아.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다. 그래서 임대료 내기도 바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러한 공유재산은 아무한테나 내주는 게 아니라 사용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사용 허가.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건물은 상가 건물이에요. 그죠? 상가 건물 속에 학원이 있지. 그럼 이 건물주한테 학원장이 내는 돈은 뭐죠? 임대료라고 부르지. 임대료. 네. 근데 이제 이 공유재산, 정부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가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법적 성질이 달라. 따라서 여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은 뭐야? 공법관계로 봅니다. 뭐 일일이 다 할 수 없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30페이지에 이제 2번 사법관계로 본 판례라고 돼 있죠. 사법관계로 본 판례. 동그라미 1번에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다. 원래 입찰을 한다는 것은 민사집행법상 제도예요. 민사집행법. 네, 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법원에다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서로 다 여러 사람이 가격을 달리 부르죠. 그러면 가격을 가장 높게 써낸 사람한테 낙찰된다고 하고, 요 제도가 입찰 제도인데, 원래 1등으로 낙찰된 사람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가끔 1등으로 낙찰됐으면서도 계약 체결 안 하고 그냥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 많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입찰 절차를 다시 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입찰을 할 때 뭐 10% 정도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국고로 몰수해 버리는 거야. 입찰을. 그 제도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는 민사집행법상 제도다. 따라서 국가도 가끔 이런 행위하죠. 국가가 어떤 뭐 건설 도급을 주고자 할 때 각 건설 회사를 상대로 입찰에 들어갑니다. 근데 1등으로 낙찰된 건설회사가 보증금 이걸 계약을 안 해. 그러면 보증금 몰수해 버려요.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행위로 봅니다. 비록 국가가 하는 걸지라도 사법적인 행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잡종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라고 나오죠. 네. 요거는 이제 잘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 지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국유재산이라고 나오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집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 근데 행정재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청사 같은 경우를 말해요. 네. 그 다음에 국가가 지어놓은 뭐 공원, 뭐 이런 것들.
근데 일반 재산은 이러한 행정 재산이 아닌 것들이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바로 258에 나오는 국유림 같은 겁니다. 정부도 저기 강원도 산자락 어디에 땅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 아무런 시설물은 없고 마치 개인이 내가 시골에다가 땅 가질 수 있죠. 시골에 땅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걸 이제 잡종재산 또는 일반 재산이라고 부르는데, 네. 예, 요건 아까 했죠.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내 준다는 거. 사용수요 허가낸다는 것은 뭐라고? 여기서는 공법관계라고요. 공법관계. 근데 국유림을 대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부. 빌려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월 뭐 50만 원 받고 개인한테 이렇게 막 빌려줍니다. 그래서 대부관계 있죠. 요거는 이제 사법관계로 본다 이거야. 계약이죠. 그 다음에 대부 신청했더니 대부를 거절했어. 거절한다는 얘기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한테 빌려주지 않겠다 그거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게 사법관계에 불과하지. 이렇게 구별하는 실익은 만약에요. 내가 허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청사에서 너 나가라 그런 거야. 그러면 나는 공법관계니까 이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저 국가의 국유림을 대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 그럼 이건 사법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뭐 행정심판 제기해봐야 안 받아줍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굳이 다투려면 민사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 했습니다. 국유림 대부. 이 밖에도 지금 31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2페이지에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셨다가 두고두고 보셔야 되니까 요거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맨 아래 한번 보세요. 저 맨 아래 사법관계 중에 동그라미 3번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이 뭐 소속 직원에게 대해서 징계 행위를 한 경우 지금 나오지. 네, 지하철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이른바 공기업이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뭐 징계청을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억울하면 민사법원에다가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그래서 나의 직위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으면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 법원들, 일반 직원들, 일반 공무원들의 징계사건은 공법관계인데 이렇게 일반 기업,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공기업의 이러한 징계사건은 뭐야? 이 사람들은 원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사법관계입니다. 예, 이제 공부하다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왜 이걸 공법관계로 봤지? 왜 이건 사법관계지? 이렇게 의문을 품으면서 공부하면 괜찮아요. 우리 31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보세요. 맨 첫 번째 판례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라고 하죠. 이 서울시청 앞에 가면 제복을 말끔히 입은 어떤 남자분들이 딱 권총 차고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인데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원래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 경찰청장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각 국가나 지자체 기관들이 청원경찰을 고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민간인이긴 하지만 거의 경찰의 근무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근무를 그대로 해요. 그래서 청원경찰법이라고 있는데 경찰관이 하는 일을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수사는 못해요. 수사. 경찰이 하는 수사 이런 거 못하고 범인 있으면 막 체포할 수도 있고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경호, 경비 업무도 하고. 자, 결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청원경찰은 민간이긴 하지만 결국은 경찰이라는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과 똑같다. 따라서 이 법률상 이분들의 그 근무 징계관계는 행정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법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떨까요? 쭉 내려가서 3번 계약 및 청구권 관련 거기 보시면 뭐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서울시립무용단원 사건.
광주시 합창단원 사건.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식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네, 계약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공법상 계약이라고, 민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므로 만일 여기서 무슨 분쟁이 발생하죠? 그럼 이것은 행정사건이 됩니다. 특히 여기는 없는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으로 가요. 나중에 배웁니다. 행정소송 중에 하나인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법관계로 봅니다. 공법관계의 마지막 줄에 단수처분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수돗물 끊는 사건, 수도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공법사건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사법관계 중에 한국방송공사 KBS 직원, 이거는 서울 지하철공사 이 사건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KBS도 공기업이에요. 거기 근무하는 뭐 KBS 기자, 그러면 이 사람들 직원 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위에 국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잡종재산인 국유를 대부하는 거 아까 배웠고요. 그런데 그렇죠? 네. 관리청 대부 신청 거부행 이런 것들 다 사법관계야. 그런데요,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6번 해가지고 6번 시가 체결한 물품 구입 계약. 네, 이거 시장에 가서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을 한다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개인이 시장에 가서 물건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관계로 보고 민사사건이고 민사소송이 적용되게 됩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3교시는 여기까지 하죠. 제1장을 마쳤고 다음 4교시 때 여러분 제2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